Hello，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HSK 1차 챌린지 10번째 자료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꾸준히 함께 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역시 단톡방에다가 제가 미리 문제지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면 HSK 4급과 5급에서 등장하는 쓰기 파트에 단어로 문장을 정확하게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IBT로 즉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 단어들을 드래그해서 순서만 맞추면 되는데 또 이런 문제들 지필고사로 즉 현장에서 연필로 쓰면서 문제를 답해야 되는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쓰는 방법도 어느 정도 연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절대로 뭔가 퍼즐 맞추듯이 틀린 그림 맞추듯이 그냥 순서만 딱 바로잡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문장들은 어디까지나 쓰기 문장들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작문할 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빨리 풀되 그리고 이 단어들을 공부할 때는 꼼꼼히 공부해 두고 복습해 둬서 나중에 나의 쓰기 즉 작문 실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꼭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푸는 방법, 그리고 이런 문제와 또는 이런 단어들이 보였을 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더 디테일하고 꼼꼼한 설명은 이번 주에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 현장과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특강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4급이에요. 4급. 4급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4급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금과 같이 이렇게 쉬라는 단어가 보이는 문장은 매번 시험에 역시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크게 기억할게요. 쉬로 시작했을 때 이 문장이 어떻게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냐. 주어는 쉬 뒤에다가 목적어 어떤 명사를 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쉬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더라는 한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 문장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미 뭔가를 명사로 붙여줬다는 것은 얘는 입니다. 마지막에 목적어 무엇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어가 더 있다면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어떤 단어들이 추가로 붙는 거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맨 뒤에 쓰이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렁면이라는 글자와 가오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적당히 알아봐야지 얘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오 렁면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렁면이란 단어는 한자 그대로 냉면입니다. 그러면 가오 렁면이라는 것은 뭔가 중국에서 먹는 어떠한 간식 같은 음식 같은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문장의 정답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프린트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렁면 시입니다. 小吃 간식거리입니다. 뭐 어떤 간식거리냐? 예, 동베이랑 이 중에 순서만 배열해 주면 되는데 이제 또 스킬 하나 들어갑니다. 이 종과 같이 숫자랑 양사가 붙어 있는 건 시라는 글자가 문장이 등장했을 때 이게 먼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是一个, 是一种, 是一本 요걸 기억해 두시면 문법적인 원리를 외우지 않아도 대략 정답은 보통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어 是 일종의 무엇이다. 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쭉 문장을 보다 보면요. 쉬운 단어부터 당연히 문장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타的화 이런 건 쉽죠. 화라는 글자를 자꾸 말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거 여러분 말을 하다는 说화입니다. 한 글자 화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이 두 글자의 조합을 따져보면 얘가 하다인 거고 얘가 말이에요. 그래서 화라고 했을 때 자꾸 말하다, 말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제대로 문장을 풀 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말이에요, 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타더 화라는 건 이 덩어리에는 그 어떤 동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말을 하다라는 표현에서 说话 이렇게 해서 자꾸 이 화라는 글자를 뒤에다가 넣어야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일종의 오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걸 항상 먼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배웠던 게 그렇게 깊숙하게 머리에 남아있고 습관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문장 속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하는 건 얘가 지금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이 말 이겁니다. 자, 다른 단어 볼까요? 인치라는 단어는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어떤 주의력 같은 것을 야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갖다가 문장 속에다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요걸 접근하기 위해서 외워두세요. 자, 앞에다가 A 그 다음에 뒤에다가 B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A 인치러 B 이런 조합으로 우리 이 문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인치를 접근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A가 B를 끌어오다가 될 수도 있고 A가 B를 불러일으키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걸 알아준 다음에 이 문장을 풀어보고자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의 전반의 뜻을 보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딱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경찰관이 의심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의심이 누구의 말을 끌어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뭘 끌어낸 겁니까? 경찰관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요런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주어, 인치, 수러, B 목적어 부분, A가 B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말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쉽거든요. 카오라는 글자가 한 글자일 때는 그냥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시험 보다라는 단어에다가 샹을 붙였을 때는 이 샹이라는 글자가 꼭대기 위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 두 가지의 합쳐짐을 의미하는 보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가끔穿衣服만 하지 않고요. 穿上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금 기억하면 되냐면 야 밖에 좀 추우니까 이렇게 옷을 풀어헤치거나 옷을 벗고 나가지 말고 옷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잘 여미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인즉 옷과 너의 몸이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샹은 뭔가 합쳐짐, 분리로부터 붙어있음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오라는 글자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카오 어떤 과목 하면 그 과목을 시험 본다는 얘기겠지만 카오상 뒤에다가 학교를 쓰면요. 내가 원했던 그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라고 쓰는데 모든 합격을 그렇다고 다 카오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봐서 어떤 학교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합격을 카오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카오샹이라는 단어를 합격이라고만 기억하라고 했더니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이건 카오샹 되게 이상하거든요. 나는 회사에 면접 보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면접이지 지필고사 같은 시험을 봐서 시험 때문에 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오샹은 뒤에 학교가 나온다고 해도 기억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우리 나중에 이상한 문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오샹은 뒤에 학교예요. 네. 자, 요것만 일단 조심하면 뒤에다가 학교를 쓸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거 바로 볼까요? 好. 자, 여기에서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요거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相反이라는 글자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 저 사람의 말에 반대합니다. 이 반대가 아니라 뭔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관계가 상반이라는 거예요. 相反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다. 이것들 두 개가 수러 상반입니다. 근데 이 상반인 앞에다가 뭘 넣었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요 두 글자. 完全 한자 그대로 봤을 때는 완전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정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지 완전 반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국어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수로와 함께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딱 마침 완전히
어쨌든 상반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강조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는데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완전 상극이에요. 이런 말 할 때처럼 완전相反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 상반되다, 정반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문장을 좀 접근하면 쉬울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본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본은 잘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밑에 단어 공부를 먼저 해보셨다면. 자, 5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보이면 자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접근과 풀어보려는 시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얘가 보이잖아요. 왜 쓰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사실 얘가 나오면 머릿속에다가 자동으로 이런 구조를 떠올려야 됩니다. A, 바, B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로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4급, 5급까지 왔으면 이제는 굉장히 기초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그냥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보충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받자문일 때는 보통은 어떤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냐. 바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A가 B를 그래서 이 바라는 글자가 을 또는 를 역할을 해줍니다. 수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일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결과가 여기에요.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이 문장의 맥락을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됩니다. 요 글자 수러 여기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동사 수러는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따올라가 수러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수러 동사 역할을 합니다. 따오라는 건 동사 수로 뒤에서 따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그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따오라는 글자를 파고들면 이 문장의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촌은 무슨 말이냐? 저장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적금해 두는 것도 촌지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돈을 은행에다 내가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A가 B를 자 이제 수로가 뭡니까?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저장했는지를 이제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장했습니다. 이제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장했는데 이 저장한 돈이 어디에 따올라 도달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단어까지 넣어주면 이 전체 덩어리가 이 저장의 결과를 표현해주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돈을 어디에다가 저장해 두었다는 얘기를 파자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6번. 여기는 거의 따페이라고 하는 호응어휘, 호응 구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어 두 개가 순서가 어떻게 써야 되냐? 잉더러 뒤에다가 목적어 넣었더니 이게 들어갑니다.尊重입니다. 단어장에다 제가 표기해 드린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尊重과 같은 이런 단어들은 단어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존중이라는 명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존중하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습니까? 얘가 여기에서 동사로 쓰입니까?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잉더라는 겁니다. 잉더에서 먼저 이 두 글자에 뜯어서 낱개로 설명했을 때는 잉이라는 글자는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누군가가 시합을 하거나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이겼어요 할 때 그 잉이 이 잉입니다. 더라는 것은 획득,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 이 한자를 쪼개서 봤을 때 뭔가를 이겨서 내가 얻었다 이런 의미의 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을 얻었음을 얘기할 때 뒤에다가 그 명사를 넣어주되 이 명사는 보통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추상적인 어떤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존중을 얻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내 한 몸에 얻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잉더 그 명사를 넣어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역할을 줄 단어가 尊重밖에 없기 때문에 보자마자 잉더 尊重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 문장에서는 잉더가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잉더라는 어휘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尊重은 두 개로 쓰일 수 있다. 잉더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면서 단어 공부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여러분 여기에
在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上이 보일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막론하고 일단 배열하기에서 在가 보이고 그리고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덩어리가 장소가 될 만한 단어가 나온다면 이건 10중 8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99.9%가 이 在와 장소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 어휘가 누가 봐도 뻔한 장소일 때가 있고요. 근데 그 명사가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어떤 글자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장소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桌子라는 단어는 책상, 테이블입니다.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물건이잖아요. 탁자와 테이블은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책상 위에다가 올려두었을 때 이 물건의 위치를 말해보세요 하면 책상 위를 하나의 공간과 장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쪼즈는 그냥 그대로 뭐라고요? 장소가 아닌 사물이라고요. 그래서 샹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위치와 장소가 어딥니까? 책상 위, 책상 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짜이는 이 장소랑 바로 붙여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덩어리겠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填好的 했으니까 얘는 뭔가 명사를 하나 붙여줘야 될 조치를 해야 될 덩어리겠구나. 왜? 한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는 여기에 밖에 없네요. 그럼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얘랑 얘가 한 덩어리고 얘가 얘랑 한 덩어리잖아요. 이 두 개의 위치 싸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填好的申请表 먼저 나오고 모두 放在桌子上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먼저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문장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고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문장과는 조금 색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填好的申请表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都放在桌子上 이렇게 후반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수로 부분에서. 여기까지 더 디테일한 건 특강날 설명하기. 자, 8번. 이건 변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무언가를 正在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수로 동사라고 쓸 수 있는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유이씨 배운 내용을 예습하다이겠네요. 예습이라는 명사로 쓸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근데 문장을 쭉 보세요. 이 녀석 말고는 여기에는 그 어떤 덩어리도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正在 예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습합니까? 역시 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下节课的语法 다음 수업에 배울 어떤 걸 먼저 예습하고 있나 봐요. 쉽죠? 네,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9번. 역시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보잖아요? 그럼 在는 문장에서 그냥 그대로 혼자만 쓰일 이유가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뭐가 있으면 붙여줄 연습을 하라 그랬죠? 장소가 있으면. 아까 기억나죠, 여러분? 桌子라는 단어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桌子上을 꼭 넣어야지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죠? 客厅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거실이라는 이 공간을 거실 밖인지 거실 옆인지 거실 중앙인지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한 위치를 설명하려면 客厅里, 客厅中央, 客厅的墙上 이렇게 붙여주겠지만 客厅이란 자체는 뒤에 방향사가 없어도 거실, 이 공간과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다가 들어가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는 한 덩어리인 겁니다. 适合挂在이 거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하나씩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굴려보면 되잖아요. 볼까요 또? 자, 먼저 这라는 단어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다가 명사를 붙일 때 우리가 그냥 바로 명사를 붙여둔 건가요? 이 책, 这书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这本书잖아요. 那人 안 하고요. 那个人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这라는 대명사와 山水画 이 그림이라는 명사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양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은 한 장, 두 장 셀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마침 이 장이라는 양사가 등장했으므로 앞에 있는 이 덩어리는 这장 그림 山水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위치의 싸움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 단어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걸었어요. 네가 걸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뭘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어떤 물건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주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을 먼저 써야 됩니다. 어떻게? 这장 그림 山水画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디테일하게 보면요. 야, 거실에다 걸어두는 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 이 그림은 거실의 딱이야. 이런 문장인 거예요. 9번의 정답은. 접근을 제가 말하는 순서와 방식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막 뒤엉키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10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특강으로 오셨던 분들이라면 요 단어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아까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는 단어 影响 여러분들이 4, 5급 정도가 되었다면 무조건 영향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어떤 것에 영향 주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影响, 목적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이 목적어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 影响이란 단어가 영향 주다라는 동사로 쓰이는지 영향이라는 명사로 쓰일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기준과 힌트는 얘가 주는 겁니다. 자, 요 녀석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show가 있다 그랬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성으로 읽는 show가 있습니다. 얘는 일성으로 show, 얘는 사성으로 show. 두 개 다 받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위에 있는 건 선물을 받다, 물건을 받다, 택배를 받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받는 거. 밑에 있는 show는요. 감동을 받다, 칭찬을 받다, 영향을 받다 이렇게 추상적인 걸 받는 것.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받다라는 수로로 쓰여야 될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영향 주다가 아닌 영향을 받다인 겁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뿌를 넣었으니까 받지 않았네요. 뭘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의 마지막에다가 이 영향이란 단어. 어떤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는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역시 주술, 목이 다 존재하는 일반 형태의 문제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나머지 단어는 여러분들의 뜻을 당연히 외우신 다음에 요 구조에다가 맞춰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5급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4급과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배열해서 어순 배열하는 이런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10개가 나오지만 5급에서는 그 문제량이 줄어듭니다. 5급에서는 8개가 나옵니다. 대신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더 많아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것만 접근을 잘하면 돼요. 요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관위라는 단어를 어떻게 외웁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가지고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해서 독해를 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펼쳐보자. 이런 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게 지금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생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이 되게 비슷하죠. 역시 위가 들어갑니다. 역시 여기다가 명사를 써준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무엇에 관해서, 얘는 무엇에 대해서 이런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덩어리에다가 더를 붙여주는 순간 이 덩어리는 어떻게 바뀌냐? 무엇에 대한, 무엇에 관한으로 바뀝니다. 즉 뒤에 명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를 이미 넣어줬네요. 이것은 입니다. 봐봐요. 아까 4급의 연장이잖아요. 5급이지만. 이거 5급인데 5급은 4급의 연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에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얘는 여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4급에서 공부했을 거라는 거 이미 다 아니까 붙여준 거예요. 이건 입니다. 하나에 뭘까요? 神话传说 신화 전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단어의 위치를 따져주면 되겠지. 타양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에 관해서라고 했을 때는 관위 타양이 되겠지만 떠를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말이 바꾼 거죠? 태양에 관한, 하늘에 관한, 별에 관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이제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위라는 단어를 그냥 기존에 배웠었던 무엇에 관련해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떠를 붙였을 때는 무엇에 관련한, 무엇에 대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1번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급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2번과 3번이 제일 어려워요. 단어 수량은 제일 적지만 틀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타이는 베란다입니다. 샹이라는 글자를 이것과 함께 붙여주면요. 베란다라는 이 집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의 이 구조를 샹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이 위에라는 장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양타이는 베란다니까 베란다는 공간과 장소가 아닌가요? 그거는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중국어에서는 이 양타이는 어디냐면 집이라는 이 건물 한 채가 있다면 이 집은 여러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고 이 집 바깥에 이렇게 햇빛이 드는 하나의 부속물 같이 붙어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양타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위라고 해서 양타의 샹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장소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가 동사라는 것까지 잘 알아요. 왜냐? 바이라는 글자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거치하다 또는 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 이걸 순서를 배열할 때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장소가 보일 때는 만약 이 장소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을 때? 짜에와 같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장소를 바로 그 뒤에다가 같이 붙여서 써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아무리 봐도 뭐가 없습니까? 이거 없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집중하는 거요. 장소가 나와 있으나 짜이거나 심지어 떠와 같은 장소랑 함께 써줄 수 있는 단어가 없을 때는 무조건 이 장소를 주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주어예요. 왜요? 따지지 말고 일단 주어예요. 장소에 쓰일 짜이거나 떠가 없을 때는. 이런 문장이 존현물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家里 있습니다. 有人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짜리는 뭡니까? 장소가 되잖아요. 이 장소에 사람이 있어요. 장소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짜이 짜리 하면 이 짜이가 붙었기 때문에 집에서가 되어서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으나 집에서라는 짜이와 같은 에서가 없으면 집은 장소로 쓰였을 때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게요. 양타이상 놓여 있습니다. 가득.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식물입니다. 얘가 그래서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베란다에 식물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동사가 아닌 놓여 있다라는 동사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바로 이걸 장소로 줬잖아요. 다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툭 튀어나와서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이러한 강단이거나 교단 같은 곳을 타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의 이 타이는 우타이, 무대 할 때 태예요. 그러면 타이시아니까 어떤 위치와 공간일까요? 무대 아래, 무대 밑에 관객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아가 들어갔으니까 장소가 되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짜이가 나와 있거나 장소와 함께 쓸 수 있는 따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라고 쓰라고요? 주어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곳에는 热烈的는 뭡니까? 뜨거운, 열렬한.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명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수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울리다라는 수어와의 순서와 관계는 뭡니까? 장소 먼저, 짜이 같은 게 없으니까 이곳에서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자꾸 먼저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뭘 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짜이와 따오가 있으면 그렇게 써도요.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장이 아닌 이런 문장은 존현문이라고 부른다. 존현문이 뭐예요? 이 구조 설명은 디테일하게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또 남았네요. 무슨 생각부터 하라 그랬죠? 바가 나오면 A가 B를 수로했습니다. 수로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뭔가를 일단 넣자. 뭐라도. 봅시다. 그러면 바 뒤에다가 행동을 뭘 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걸 아시면 됩니다. 요것밖에 지금 동사로 쓰일 거거든요.删除는 삭제하는 겁니다. 다 나왔네. 내가 문서를 A가 B를 삭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다가 넣을 건 뭡니까? 얘라도 있잖아요.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삭제했네요. 부샤오시는 부주의로 실수로 뭔가를 지웠나 봐요. 너무 쉽네. 오히려 그래서 바자문이 나와 있는 이 바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2번과 3번이 틀리기가 더 쉽거든요. 4번 갑니다. 역시 쉽습니다. 对外라는 것은 대외로 바깥을 향해서 카이팡이라는 것은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이와이 하면 말이 안 끝났잖아요. 아니 대외로 무엇을 안 하는지 같이 들어가야지 이 말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대외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주어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명사에다가 양사를 쓰면 뒤에다가 뭘 쓴다? 명사를 써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5번 역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6번. 요게 또 헷갈려요. 자, 여러분 3년 3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어에서 시간의 위치는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 부류로 나누는데 자, 수로를 기준해서 수로 앞쪽에 나와 있는 즉 주어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주어 뒤에 수로 앞에 나와 있어도 어쨌든 이건 다 수로를 기준해서 수로 앞쪽에 나와 있는 시간이잖아요. 수로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신간이 아니라 시간. 수로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은 언제라는 시간이에요. 언제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모레 갈 거야? 이런 시간이 수로 앞에 있습니다. 자, 수로 뒤에 나오는 시간은 사실 시간이 아니라 시량이에요. 시간량이거든요. 언제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가 있을 거야? 한 달 가 있을 거야? 이런 얼마나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싼년이라는 것은 3년이에요. 3년은 언제예요? 얼마예요? 얼마잖아요. 3년 뒤 하면 언제 아니? 그건 3년 뒤겠지. 여기 뒤가 있니? 뒤가 없잖아요. 그치? 3년 전 하면 언제가 될 수 있겠죠. 3년 전이 있어요? 없어요. 3년이라는 건 그냥 3년 동안이라는 시량입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중국어에 대한 감, 즉 시간과 시량의 차이를 아는 그 감이 여러분들한테 장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은 시량이니까 얼마나이니까 制作了라는 동사수로 뒤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했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3년 동안 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 이 영화의 제작은 3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대명사, 이건 당연히 어떤 걸 세는 양사겠네요. 그럼 이 양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다? 명사, 지금 쓰일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이 녀석. 그래서 6번은 싼옌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로 앞에 있는 시간은 언제라는 시간. 수로 뒤에 나올 시량은 얼마나 얼마 동안이라는 걸 표현하는 시간의 덩어리. 다음 문제. 자, 칭이라는 것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칭.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칭니 꼬라이. 니를 바로 그냥 칭이랑 써야 되지? No. 잘 봐주세요. 닌, 떠. 얘는 지금 칭 뒤에다가 쓰세요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닌, 떠 무엇일까 알아맞혀 보세요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닌, 떠 뭘까요? 명사 넣어주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무엇. 당신의 무엇일까요? 비밀번호인 겁니다. 미마가 비밀번호, 닌더 미마입니다. 자, 여기에는 동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빙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앞에 있는 입력하다라는 동사와 뒤에 있는 확인하다라는 동사를 병렬해서 같이 수로로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누군가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할 때 칭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인칭으로 요청할 때는 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칭니 찐라이가 아니라 우리가 회화를 할 때 어떻게 배웁니까? 칭찐. 앉으세요. 칭조. 이게 다 누구한테 앉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2인칭인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칭니에서 니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니가 없는 거예요. 칭니 뭐 하세요?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누구의 비밀번호인지는 여기다 써준 거지. 내 비밀번호가 아니라 너의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하고 그거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 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칭니 떠 아니에요. 노노노. 당신의 비밀번호인 거고 이게 만약 떠가 없었더라면 칭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심이라도 해봤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런 문제와 맥락이 아니란 말이지. 好, 8번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第二届 요 녀석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녀석은 찌에라고 읽으면서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례 행사거나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는 어떠한 대회거나 행사를 얘기할 때 몇 회차 몇 회차 하면서 쓰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딱 등장하면 뒤에다가 뭘 쓰는 거냐? 행사, 시합, 경기, 대회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네요. 왜? 싸이라는 것은 비싸이의 줄임말이잖아요. 무슨 경기, 무슨 대회이기 때문에 한 글자만 쓴 겁니다. 우리 시합하자 할 때 비싸이 할 때처럼 비를 같이 써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앞에 있는 비가 없이 얘가 없이 무슨 경기, 대회라고만 써준 거예요. 위마우치우라는 것은 배드민턴입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죠. 校, 学校,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배드민턴 경기가 몇 회차인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1회차는 이미 과거에 작년이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진행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하게 되는 이 행사가 어떻게 개막한다라는 뜻입니다. 카이무 개막하다. 자, 요거 외웁니다. 장차 곧 어떻게 됩니다. 얘는 수로 앞에다가 쓰면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장차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장 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건은 찌에라는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주면 되겠고 이건 어떤 연례 행사거나 시합 같은 것과 함께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8번 문제를 풀기에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짧진 않았습니다. 4급 문제 10개에다가 5급 문제 8개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분량은 나왔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생각을 따라오셔야지 정확하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단어의 뜻만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 한국어로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법 포인트는 물론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강을 할 때 현장에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방식이 다르구나.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서와 방향이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좋아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특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기로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는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첫 번째 영상부터 10번 지금까지 영상을 쭉 다 봐주신 분들 그리고 뭐 이번 영상부터 보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꼭 쭉 다 봐주시고요. 일기 HSK 챌린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짚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好，再见，辛苦同学们了。